방금 이제 후레이님이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월세도 많이 올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대출 금리 그 이자보다는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월세를 살았던 건데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가면 월세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폭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월세가 더 올라가면 결국 금리를 따라잡고 그러면 전세가 다시 그 자극받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자, 아까 제가 공급과 수요 중에 이 요소가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수요 때문이라고 그랬죠. 공급 때문이 아니에요. 공급이 주체가 되려면요, 공급이 부족해야지 공급이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나 공급이 부족해야지 나는 월세 주고 싶어, 나는 전세 주고 싶어 해서 내 마음대로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쪽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요 쪽에서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공급이 적지 않으면요, 월세를 나는 100만 원 받고 싶어. 근데 옆집에서 80만 원만 받아도 돼 나는. 라고 하면은 100만 원은 못 올려요. 공급이 적지 않으면. 근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 80 올리던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100으로 올리겠죠. 지금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월세든 전세든. 그러면 이때 이제 비로소 금리를 따라서 팍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제가 올해랑 내년까지는 공급이 막 엄청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월세가 금리가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갑자기 1%씩 오른다. 이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월세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이미 월세 매물이 다른 곳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비교해서 선택할 거잖아요. 공급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따라잡기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월세 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전세 대란을 예측했던 매스컴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쪽팔리니까 월세 대란이라는 말이 일어나서 전세 대란 대신에 월세가 난리가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 대란이면 월세가 없어서 우리 2020년 7, 8월처럼 줄 서서 기다리고 면접 보고 해야지 월세 들어가려고. 그런 기사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 급 돼야 대란이지. 전세도 지금 남아 돌아서 난리인데 월세가 대란이면요, 월세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자가 비싸든 상관없이 전세로 넘어와야 돼요. 월세가 대란이면. 우리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공급 넉넉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공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전세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아직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샀으면 전세보증금 지금 정도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로 주는 건데, 문제는 공실로 계속 준다고 해도 이분들도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실로 줄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전세가가 낮춰질 겁니다. 공실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지금 매매도 똑같거든요. 매매도 아직 호가 내려간 지역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가는 계속 높게 받고 싶은데 매수자는 지금 분위기 이런데 무슨 저렇게 호가를 높게 불러 이러니까 지금 매매도 매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도기전 시기고, 여기서 이제는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일단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윤석열 정권의 그 상승 정책과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유동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제 하락, 그 압력, 두 개에서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항상 저희 얘기했던 게 정책은 공급과 뭐 이런 수요를 못 이긴다 였죠. 수급이 더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리 상승 정책을 내도 사실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노력한다면 시장의 회복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받았다면 이걸 좀 더 빨리 하면 한 2년 만에 반전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한번 조정은 받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후랭이 TV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란 말보다는 하지 말란 말을 더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시장 보는 식견이 좀 부족하기도 했지만 2017년에서 2018년 정도까지는 좀 더 길게 보면 19년 정도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란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조심해라. 왜냐면 저는 항상 공급도 그렇지만 수요 쪽에도 되게 시선을 맞추는 편이었어요. 수요 쪽에도 되게 시선을 맞추는 편이어서 이때 입주 물량이 많았잖아요. 네. 17년부터 19년까지. 그래서 혹시 이제는 이 수요의 심리가 죽으면
이 입주 물량이 원인이 돼서 심리가 죽으면 똑같이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때 조심하라고 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되게 오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조심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조심하라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또 놓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투자를 하라고는 하는데 조심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나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였냐면요. 답은 운용이에요. 운용. 운용을 얼마나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집을 뭐 2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채를 다 갱신권 썼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주변 대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대출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이 20억이야. 이 사람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투자해야죠. 왜? 이 사람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도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투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다른 사람. 이 사람은 5채밖에 안 했어요. 5채밖에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적패드 기준으로 5채를 했는데 다 갱신권 할 때 설득을 해서 전세를 최고치로 맞춰놨어. 근데 전세가 2천씩 다 빠졌어요. 5채가. 1억. 1억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요거 5채 사면서 풀레버리지 다 썼어. 다 신혼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래서 다 산 거예요. 2천씩 마이너스해서 1억이 필요해. 내 월급은 월에 3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지금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근데 부모님이 결혼하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깝깝하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운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은 범위에 맞는 투자를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7년, 19년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네 작은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를 그러니까 영끌이나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갑자기 시장 안 좋아지면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운용이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2020년도에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오를 일만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점은 시장이 저는 안 좋아질 거라고 좀 보는 쪽이죠.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운용을 조심해야겠죠. 제가 올해 상승장을 예측하면서도 그렇게 막 강력한 상승을 예측한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올해는 상승할 것 같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운용을 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2023년쯤에 진짜 윤석열 정권이 정책을 막 엄청 불태워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반전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때 터시라는 얘기가요. 다 털려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운용을 하려고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부모님 5천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좀 대부를 써서 5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그래서 대부 이자로 뭐 이 정도면 한 20만 원 내려나? 20만 원? 뭐 이렇게 낸다고 칠게요.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이자 다 합하면 한 1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직 미혼이야. 170만 원씩 이자 내고 있어요. 그래도 130만 원은 남잖아요. 요즘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 1억 만들었으니까 요거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5채 다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대부도 가봤더니 안 나와. 대부도 안 나오는데 5천만 원이 다야.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받은. 근데 부모님도 어려우셔서 어디서 더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은 요거 2채 돌려주고 나면 3채는 못하죠. 그럼 3채는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흑자부동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결국 조정됐던 게 반등한단 말이에요. 저희 보셨잖아요. 5년, 10년 전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진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다 올랐지. 버티기의 문제인데 운용이 안 되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2024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 분위기 또 좋아지는 줄 알고 팔기로 했던 세 채를 다시 무리해서 다시 세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25년부터 다시 안 좋아지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번 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를 하라는 거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고 우리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장을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걸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러내는 거를 시장이 잠깐 좋아진다고 해서 괜히 걸렸다. 이거 다시 가지고 가자. 라는 식으로 바꾸지 마시고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지금 내 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군대 처음 들어가면 남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군대 처음 들어가면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훈련받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 체력만큼의 일을 내가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허들이 얼만큼 되는지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체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물건은 사실 애초에 상승장이었어라도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오더라도 제가 정리하라 말씀이 내가 문용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거예요. 재개발이 이거는 사실 케바케라 무조건 재개발에 정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재개발도요 계약금 10% 걸고 잔금 90%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중도금을 받고 분양권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분양권 받았는데 지금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나왔고 잔금도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요. 자, 중도금 대출 나중에 은행에서 다 대환한다고 쳐줘요. 잔금 대출로. 저희 30% 더 내야 되죠. 분양가에. 재개발도 중도금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면 중도금도 잔압해야 될 거고요. 잔금 또 있으면 잔금도 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얘네들 뭐 전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전세가가 조합원 분양가나 아니면 분양권에 못 미치면 어쨌든 내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양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재개발 지역 여러 곳 투자할수록 특히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을수록 오히려 역으로 리스크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걸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 계획도 다 세우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상담하셨던 분은 제가 이제 정기회원분들 대상으로는 지금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담하셨던 분은 일단은 포항에 분양권이 하나 있으셨어요. 포항 분양권. 입주권. 입주권. 피를 주고 사셨고 그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취득세랑 잔금이 2,000얼마가 못해서 2,700인가만 있으면 요 포항권 등기 치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조합 분양가도 쌌고 권리가액이 높게 잡힌 거라서 좀 이만큼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안에 구축 하나를 투자를 했는데 중도금까지 1억을 낸 거야. 계약금 중도금해서. 근데 전세가 안 나가. 8월까지 그 이자를 주겠다고서 잔금을 연기를 해놨는데 전세가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세가 안 나가. 서울에 대치 쪽인가에 빌라가 하나 있으셨고 요거는 전세 주셨어요. 전세 줬고 아무튼 그냥 뭐 지역이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상계라고 할게요. 상계는 아니셨는데 네. 상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구축 전세를 지금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나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1억 5천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수적으로 일단 1억 올릴 거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자금 운용 근데 이분이 그 다 팔려고 내놓으셨대. 요 대치 빌라 빼놓고는 이 세 개를. 그리고 자기 투자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한테는 부동산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포항 입주권이 피를 주고까지 사신 가격이 얼마냐면 34평 기준으로 3억 4천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도 지금 34평에 바로 옆에가 4억 4천에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1억 싸게 산 거예요. 이미 1억 번 거예요. 안 팔았다 뿐이지. 근데 볼게요. 자, 이분이 근데 이거 투자하실 때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 대출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볼게요. 자, 포항 입주가 2,700만 원 되면 되죠. 근데 여기 전세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3억이에요. 그럼 3억에만 전세 줘도요. 얼마 들어오죠? 2억 7천 들어오죠. 여기서 플러스. 그쵸? 그리고 여기 아까 전세 1억 5천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1억만 올려도 1억 들어오죠. 여기는 그냥 유지한다 치고. 그럼 여기가 구축이 1억인데 여기 이게 계약금이 2억 4천인가 그랬거든요. 총 매매가가. 그러면은 1억 4천인데 전세가 한 뭐 7천에만 줘도 사실은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근데 7천은 너무 싸고 한 뭐 2억 정도의 전세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추가로 얼마만 들어가면 돼요? 4천만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4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억 7천 현금으로 생기고요. 여기서 1억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4천이에요. 이 사람은 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조건 되죠.
3억 7천이잖아요. 4천 빼도요. 3억 3천이 남고 그걸로 사업자 대출 갚으면요. 사업자 대출 이자도 3억 3천이면 제가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여쭤봤는데 많이 줄어들겠죠. 이자 월에 100만 원 정도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걸로. 그러면 3억 얼마 갚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갚거나 얼마 안 남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그러면 이분은 운영이 되는데 괜히 이게 이 천왕구축이 세팅이 안 되니까 지레 겁먹으셔서 다 던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거 물론 나는 무피로 생각했거나 이래서 아까울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어쨌든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다 날리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분은 운영이 돼서 이거를 가져가는 게 맞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자금 들어갈 게 얼마, 오히려 백 받는 게 얼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셔서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운용이 되는 포트폴리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은 사업자 대출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난 사업자 대출 이런 거 없고 3억 3천이 그냥 들어와. 그러면 이제 3억 3천원을 뭘 투자하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근데 저게 순서가 좀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맞아요. 아다리가? 네. 요게 제일 나중이에요. 2,700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4천인데 이게 마이너스 4천도 아니지 사실 이것도. 왜냐하면 매매가 2억 4천인데 1억을 이미 냈잖아요. 그럼 1억 4천만 내면 되는 거야 추가로. 그럼 전세 2억에 맞춰도 여기서도 플러스 6천이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러면 이분은 마이너스로 나갈 게 2,700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혀 팔 이유가 없죠. 요거 나중에 원가로 팔더라도 다른 데서 번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해가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투자처를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뭐 200원이나 이렇게 빌딩으로 많이 버신 분들 그분들 막 100억씩 넣어놓고서 뭐 서태지도 100억 넣어놓고 뭐 10년 지났는데 뭐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시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그냥 왜냐면 묻어놓으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르거든. 길다 짧다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우리도 1,000만 원 정도면 한 10년 20년 묻어두지 하고 묻어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10억이 이거 그냥 묻어두지 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근데 그래도 3억 3천원 큰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지역들은 급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매수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조정장이 온다고 하지만, 제가 조정장이 온다고 예상은 했지만, 전세가는 어떤다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가 어땠다고요? 매매가가 조정장일 뿐이지 전세가는 상승하는 장이었다 그랬죠. 전세가 상승장. 그럼 우리는 전세 세팅하고 가져갈 거잖아요. 전세 상승장인데 뭐가 두려워요? 돈이 더 들어갈 게 없는데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지. 근데 작년 상승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 고점 아파트 다 2배 찍었습니다. 그럼 하락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매가가 내려오면서 전세가를 내려 누를 것이다. 자, 방금 프랭이님이 매매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전세가를 밀어 누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세가가 그렇게 밀려 내려간 곳들도 많이 있어요. 매매가가 내리면서.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지지선이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는요.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나타내줄 지표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이 지역은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은 거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 지역은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없어도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서울 사례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도권 사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려면 결국 실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야 된다 소리거든요. 그것도 엄청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재화들은 공급과 수요가 똑같으면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재화들은요. 공급과 수요가 똑같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유지되죠. 근데요. 부동산은 같은 아파트지만 다 다르죠. 아파트의 그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똑같아도요. 이 수요들이 좋은 거에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는 공급과 수요가 똑같아도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제가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라고 했던 게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이상 초과해야지만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밀려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요. 진짜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부동산 지인이나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 한 번만 들어가 다 보입니다. 2024년부터요 공급 물량 줄어드는 거 확실해요. 2025년도 그렇고.
그러면은 전세가가 밀려 내려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뭣도 모르는 하락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전세가 절대 밀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월세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월세 올라가면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갈 거고, 공급 부족하면 결국 다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3억 3천이 이렇게 운용자금 다 파악했는데 문제 없다. 그럼 이걸로 금매 나온 거 잡으세요. 그리고 전세 주세요. 전세 주고 전세 올려받으면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다음 상승장을. 그동안 아무것도 안 벌면 심심한데 전세가 올라가면 이렇게 뭐 하나씩 빼먹듯이 2천만 원씩 뭐 3천만 원씩 2년마다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재미지. 그거 쓰면은 2천만 원 2년 동안 쓰면 1년에 1천만 원씩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재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시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장이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원래 정리하기로 했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있으실 거잖아. 우리가 영끌했으니까 지금 쪼들리는 거고, 대출도 안 받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건 별로 권장을 안 드리고요. 내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걸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셔도 된다고 해요. 수비에 오를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블로그에 썼던 지역도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 만에 3천이 올랐어요. 그것도 오래된 아파트가, 한 20년 된 아파트가. 그런 지역들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들을 투자해야 되니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서 해볼게요.